트럼프는 결국에는 전 CPI가 이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CPI 구성 항목 중에서 본인이 조금 영향력을 미쳐갖고 내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내리는 게 있잖아요. 음식료, 뭐 일반 소비재, 뭐 운송, 기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못 내려요. 에너지, 주거,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1월 20일 날 행정명령 바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두로 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어떠한 산업과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월간 뉴스레터 말미에 이 고금리 안정화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고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 그거는 좀 당장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게 좀 이렇게 탁 하고 시장에 전달돼야 국채금리든 뭐든 좀 이렇게 꺾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처음 나왔는데, 네. 이게 오자마자 바로 그냥 인플레이션 꺾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네. 연초에 내내 고금리 맞아요. 얘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딱 듣자마자 네.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행이요?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뭐 예측하고 뭐 경제가 어떻게, 주식이 어떻게 되고 예측해봤자 거의 다 틀릴 것 같아요. 다 틀릴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예측해가지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 핵심 저 포지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의 행보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랑 스캇 베센트. 네, 둘이 중요한 재무장관이죠. 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도치라는 이제 효율성 이제 부서를 통해 갖고 2조 달러 정도 되는 이제 그 예산을 지금 줄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세입과 세출을 빼면 한 1.5조에서 2조 달러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 1.5조에서 2조 달러 정도 되는 마이너스를 이제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게 더 커지면 국채를 좀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비용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국채를 지금 발행하는 그 양 자체를 줄이진 않겠죠. 줄이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늘어나는 속도 자체는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해야 되는, 도치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그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네,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4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2026년 7월이요? 네. 그러면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네.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2조 달러 정도 되는 이 지금 그 비용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휘몰아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부채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지금 부담을 줄이려는 쪽이 이제 일론 머스크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스캇 베센트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재무장관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지 소로스가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있으면 그때 당시 실무자가 스탠리 드러크밀러랑 스캇 베센트였어요. 둘이었어요. 그러면 왼팔 오른팔 누가 무슨 팔인지 몰라요? 헤지펀드 네, 출신이죠? 어쨌든 예,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영국의 파운드와도 공격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유명세를 이제 많이 탔던 실무자인데, 이 사람을 재무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원유를 엄청나게 지금 찍어야 된다. 원유를 찍는데 원유를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해야 된다. 된다라고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유 생산은 아마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되자마자 아마 행정명령을 통해 갖고 많이 아마 원유 생산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고. 원래는 셰일가스 쪽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셰일가스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유정을 지금 많이 이제 시추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쪽이 있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재정 건전화를 어떻게 하냐면 부채를 휘발시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휘발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주담대 레버리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은 자기 돈이고 5억은
만약에 주담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부채를 줄이는 거 외에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에서 15억이 되면 자기 돈이 10억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부채가 5억이에요. 네. 그럼 부채 비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담당하냐면 도지가? 도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줄이는 거죠. 비용을 줄여갖고 국채를 지금 찍는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제 경제를 이제 더 성장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이제 더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경제의 체력이 높아지면 부채가 많아져도 부채 비율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자본주의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서로 물건 주고받으면 네. GDP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부채를 많이 찍었는데 이 부채를 줄여갖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켜갖고 부채 비율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통해 갖고 아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상승도 이제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사실 지금 시작해서 다음 주면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말씀하신 아니죠. 것처럼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런 관련한 말씀하셨던 데이터나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에게 체감을 하기까지는 뭐 수개월이 넘어서 1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그러니까 올해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 고금리의 상황에 증시나 우리 투자자들은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나 네. 아니면 뭐 트위터에 또 뭐 쓰겠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미리. 네, 항상 뭐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내용도 어쨌든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계속 얘기하면서 이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8이 지금 넘어서냐 마냐 지금 5% 간다 만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 불안한 시장 속에서 지금 보니까 제목에 희망찬세라고 하셨어요? 희망찬세는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네. 이제 희망찬 거군요. 네네, 그거 뒤에 좀 더 내용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꺾일 것 같고 터질 것 같다라는 그쵸. 그런 생각들 다들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느끼는 거지만 뭐 모든 분들이 이제 느끼는 건데 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11월에서 12월까지 꽤 많은 종목들이 이제 몇몇 이제 소수 종목들이 이제 올랐고 12월 달에는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거의 기승을 이제 부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꼭지 찍고 이제 쭉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아마 사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시장 센티는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CNN에서 발표하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계속 공포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고 그 극단적 공포까지는 지금 내려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벌써 한 달 됐거든요. 네. 꽤 이제 됐죠. 공포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를 이제 맞이할 지금 상황이고, 뭐 저는 뭐 채권금리 뭐 말씀하셨던 채권금리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국채가 언제부터 올랐냐면 9월달 FOMC 50bp 빚컷한 이후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결국에 조만간 이 지금 고점을 지금 뚫을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잠시 좀 뚫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좀 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5% 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하다라는 거죠? 네, 5%는 한번 좀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채권금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한 달 동안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한 5%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16일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하락폭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라고 하지만 최근에 그 탑10 종목 안에 보면 네. 양자 컴퓨팅 이런 개별 종목들을 맞아요.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체감하는 시장은 폭락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 특히나 이제 뭐 테마주라든지 네, 네. 12월 달에 많이 움직인 그런 종목들은 1월 달에 폭락한 것들이 지금 꽤 많고, 그리고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30%, 뭐 테슬라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5%지만 체감은 아마 조금 더 크기는 클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뭐 그렇게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주식, 그러니까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얻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 0 가까이 지금 내려왔어요. 이게 결국에는 채권 대비해 가지고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단기 국채에 투자하면 거의 5% 주는데 좀 주식을 굳이 투자해야 되나? 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변곡점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변곡점 네. 뭐가 될까요? 뭐 가장 그 가까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CPI죠. CPI가 변곡점이 된다고요? 지금 다들 걱정해요, CPI도. 아,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뭐 V자로 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여기서 하락을 멈춰줄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조금 더 하락을 가속화시킬까? 하락이요? 네. 주가 하락이죠. 아, 주가 하락이요? 네, 저는 또 주가 하락이죠. 물가 하락인 줄 알고. 주가 하락이죠. 네. 이게 CPI가 지금까지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사실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신경까지는 많이 안 썼어요. 맞아요. 네,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 다시 볼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에 발표한 9월 CPI가 2.4를 찍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2.6, 2.7이고 수요일 날 발표된 예상치는 2.9예요. 네. 그러면 와, 이거 지금 만약에 2.9가 아니고 만약에 실제로 3.0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조금 이거 CPI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1970년대 때처럼 또 산봉우리 2개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아마 또 기사로 도배가 될 겁니다. 다들 이제 불안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1970년대 때 CPI가 어떻게 됐고 그때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3개월 전에 갖고 온 자료이기는 해요. 이때도 1976년 12월에 CPI 최저점 찍고 나서 쫙 올랐어요. 이때가 지금 거의 5에서 7.5까지 오른 거거든요. 꽤 그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죠. 그럼 이때 주식이 어떻게 됐냐 보면 떨어졌습니다. 그쵸. 고점을 찍고 쫙 내려갔는데 14개월 동안 S&P 500이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꽤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연초부터 나와서 여러분 올해는 이제 빠지는 장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네.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저는 특히나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가 절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트럼프, 이것도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갖고 온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트럼프는 결국에는 전 CPI가 이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CPI 구성 항목 중에서 본인이 조금 영향력을 미쳐갖고 내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음식료, 뭐 일반 소비재, 뭐 운송, 기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못 내려요. 이거는 못 내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주거,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1월 20일 날 행정명령 바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릴 가능성이 높고, 주거도 아마 뭐 공급 확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금리를 이제 낮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뭐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두로 가격 인하를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지금 많은 지금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 종목들이 그 트럼프의 지금 그 압박을 지금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합치면 거의 한 50%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갖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에너지랑 저는 의료 서비스는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거는 좀 시간은 걸리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CPI를 좀 안정을 좀 시키게 된다면 CPI가 생각보다 잘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질문. 아까 네. 앞서서 그 물가, 우리 부채 얘기할 때 네. 그 모기지 말씀하시면서 10억 집에서 5억 부채인데 이거 집이 15억까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지게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보면은 주거 내릴 수 있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주식담보대출 레버리지는 네. 예시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 레버리지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채 비율을 부채 100%인데 비율을, 부채 비율을 50%로 만들 수가 있다. 네. 그거를 미국 경제 전체에 적용을 해보면
집값을 지금 그냥 예시로 든 거지. 집값은 어쨌든 내리려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주거 쪽에 이제 비중이 이제 워낙 높잖아요. 3분의 1인데 여기에 지금 부담을 주고 경감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CPI가 생각보다 만약 안 오른다라고 하면 저희 트럼프가 그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할 때 명분이 좀 생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내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야, CPI도 지금 안 오르는데 너 지금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먹히지. 야, 지금 뭐 CPI가 높든 말든 어쨌든 무조건 내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압박을 좀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CPI를 이제 안정시키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버리면 FOMC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9월 FOMC예요. 그러면 상반기가 지금 다 날아간다는 지금 거의 건데. 10월까지 밀리고 있죠. 맞아요. 지금 10월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가만히는 어쨌든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지금 요 세 항목을 많이 조금 좀 집중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확 생산량 늘리고 맞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어떤 산업과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공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요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그 항공사의 비용 구조거든요. 비용 구조인데 이게 지금 세전 이익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합친 겁니다. 세전 이익까지 그 세전 이익의 모든 비용을 합쳤을 때 연료, 이 에너지와 관련된 비중이 3분의 1이에요. 30% 차지해요.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줄일 수 있는지가 어쨌든 항공사의 이익이 느는지 이제 거기 이제 관건인데 보시면 항공주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고 순이익률이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세전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전이익이면 한 6%에서 7%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선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이 지금 항공사의 지금 비용에서 30% 정도가 만약에 에너지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30% 빠졌어요. 30% 빠지면 이게 지금 30%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30% 차지하는데 30%가 빠지면 비용이 거의 한 8, 9%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세전 이익이 6, 7%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 비용이 빠지는 8, 9%가 다 이익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 세전 이익이 2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가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30%가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뭐 어디야 저기 오펙이랑 뭐 싸우고 뭐 이럴 수준까지도 아니에요. 사실 50에서 60달러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니까 30%만 빠져도 어쨌든 항공사의 이익이 지금 거의 2배가 사실 넘을 텐데 2배가 지금 되는데 어쨌든 유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원유 채굴 1위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 합친 것보다 조금 적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네. 이번에 만약에 원유 채굴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했다라고 하면 아마 비슷해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를 계속 채굴을 해요. 네. 그러면 유가가 빠지니까 오펙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야 감산하자라고 해가지고 감산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오펙이랑 러시아 손해예요. 그쵸. 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채굴하는 애가 더 채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저 뒤에 있는 20위권에 있는 무슨 오만 뭐 이런 그 국가들이 지금 더 채굴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인 미국이 더 채굴하겠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감산이 아니라 오펙과 러시아도 결국에는 같이 증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그래도 올해는 좀 항공주를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항공주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주면 델타 항공사죠. 네. 뭐 델타 에어라인, 뭐 유나이티드, 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델타 에어라인은 이게 아마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 항공주 투자 많이들 안 하시죠? 네, 많이 안 하시죠. 네, 안 하시는데 전고 좀 뚫었어요.
와, 네. 이미 정고점을 뚫었네요. 네, 이미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 박스권을 요 박스 침대 보시면 최근에 거의 기울기 보세요. 상승 이렇게 기울. 오른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는? 실적이 실적 호조입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고 네. 델타항공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높였어요. 지금 점점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다 지금 플러스 알파 유가가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올해는 항공사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좀 꽤 실적이 퍼포먼스가 좋고 그게 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항공주 막 말씀을 드리면 그거 뭐 항공주 뭐 내가 뭐 다 알고 뭐 그냥 산업재 재미없고 하는데 작년에 월마트가 40% 50%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소비재. 네, 웬만한 빅테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매크로적인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고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갖고 누가 지금 수혜를 볼 것인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빅테크만 아시고 빅테크가 좀 더 편하니까 아니면 그냥 테마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좀 그런 거 좋아하실 텐데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갖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새로운 종목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유념해 두셨다가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주에 대한 투자로 귀결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쓸 텐데 그 중에서는 이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 그런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항공주에 결국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로 우리가 쫙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가 하락에 또 긍정적인 조금 항공주 말고는 없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든 네. 걸 다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2주 뒤에 네.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고 네. 이거를 바로 증산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데는 또 기간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이미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뭐 이거 최근에 너무 높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공주는. 근데 모든 그 상승 종목들은 네. 그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 시작합니다. 네, 네,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뚫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는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게 유가가 지금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제가 차트를 좀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5년까지죠. 5배 올랐어요. 10에서 지금 50이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항공주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고점 뚫은 것도 보시면 코로나 때 지금 하락한 거 이제 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거의 한 4, 5년 동안 지금 공백기였다가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잘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공주 얘기 열심히 하니까 사실 항상 우리 권동 부장님께서 테크주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소비 네.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한 분이 그런 빅테크는 하지 마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데요. 제한적이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리고 이런? 빅테크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올해 빅테크 잘 봐야 됩니다. 지금 AI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네. 빅테크가 먼저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방송 초반에 인터뷰 초반에 바로 제가 이 고금리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그려질 그 빅피처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기 멀리 우상향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엄청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이제 버블 끝난 거 아니야? 버블 이제 터질 때가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023년 4월인가 5월부터 나와가지고 네. 이번 판은 버블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막 거의 2년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버블의 가장
그 명확한 교과서를 보여줬던 1990년대 후반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를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 네. 버블은 결국에는 멀티플이 터지면서 끝나야 돼요. 그때는 멀티플 요때가 지금 멀티플을 다 끌어올린 겁니다. 요 9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려면 두 가지가 무너져야 돼요. 매출과 이익이 꺾이거나 멀티플이 떨어지거나 라는데 제가 여기서 갖고 오진 않았지만 팩셋에서 지금 추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2026년까지 EPS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오르는 걸로 지금 추정이 돼 있어요. 애널리스트 추정이 돼 있고 네. 그게 지금 뭐 5% 10%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제가 한 40% 정도 오를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네. 2년 뒤에.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담보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중요한데 멀티플이 높은데 높은 편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버블까지 가서 뭐 PER이 막 60배, 70배가 평균이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버블 터질 것도 없어요. 좀 조정은 조금 있겠죠. 그러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익은 계속 오르고 멀티플은 높진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요거 이제 조정받으면서 주가도 이제 출렁출렁 거릴 텐데 EPS가 오르니까 생각보다 출렁출렁거리면서 위로 우상향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추세적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추세적 하락이 나타날 때쯤 되면 제가 또 와가지고 또 네. 롱숏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롱숏 말씀 안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고. 재작년에 시장 막 힘들 때 롱숏 전략 얘기 네, 많이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다들 어렵다고. 네,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동 부장님께서 춤까지 춰가시면서 예, 이게 무슨 올라올라 짱구 댄스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게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그 우상향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섹터나 기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작은 성장주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했었던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업들도 그렇고요. 물론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도 있지만 이러한 급등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도 같이 어떻게 그 운용하실 때 좀 네. 투자를 하셨었을까요? 제가 이런 소위 이제 테마주죠. 네. 그러니까 이익은 고사하고 이제 매출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로봇이나 양자 컴퓨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이제 팔아갖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완전 초반에 잡으면 수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특히나 올라가는 초반에 잡아갖고 쫙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수익을 당연히 향유를 하는데 그쵸. 끝까지 수익을 낼 생각도 안 해요. 이거는 이런 종목 사실 투자하면 이제 100% 이상은 나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상 나면 적당한 시기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놓쳤다. 네. 저는 양자 컴퓨터 놓쳤거든요. 놓치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말고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뭐 항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튼실한 종목들. 결국에는 만약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고 섹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굳이 테마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르니까 근데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막 한 300% 올랐대. 그러면 이제 배도 아프고 하니까 맞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해? 그러면 옆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이제 네. 나락으로 가는데 근데 저는 테마주는 완전 초반에 잡지 않는 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M7 종목들 중에서도 물론 계속 최근까지도 신고가 기록했다가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한 고점 대비 5% 네. 조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다양한 섹터나 종목군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월마트 주가 이야기할 때도 되게 시큰둥 하시고 사실 M7 그런 기술주 외의 종목의 얘기를 하면은 네. 시큰둥 하세요. 아직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입문을 네네. 한지 길지 않으신 분들은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 부장님께서 오랜 기간 미국 네. 주식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월마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기술주 외의 산업 중에서 좀 우상향 지금 꾸준히 그려내고 있는 종목군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향 뭐 꾸준히 뭐 그려낸 종목들 뭐 산업들 뭐 여러 개 있기는 한데 네. 저는 요번 초반 그 연초의 분위기를 보면 작년에 조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하나씩 좀 포착이 조금 되고 있어요. 섹터로 이야기하자면 섹터 뭐 이건 뭐 뉴스 나온 거니까 네네. 월그린부츠가 이제 약국 체인인데 네네. 그런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실적도 안 좋고 막 했는데 막 경영진도 교체하고 막 회사도 막 바꾸려고 되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한 30% 정도 폭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한 몇 프로 빠졌지? 엄청 빠졌어요. 막 한 80% 빠졌나? 엄청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빼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꽤 비싸졌고 네. 테마주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하려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탱커 뭐 탱커는 이제 그 원유로 이제 움직이는 그 탱커 선이죠. 네, 그런 사실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게 좀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벌써 뭐 한 20-3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빅테크만 보고 이제 IT 보고 당연히 저는 AI가 세상을 바꾸고 AI 에이전트 얘기를 분명히 또 할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가 좀 다르기는 한데 조금만 오픈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이런 종목들도 꽤 재미있게 좀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 수익률을 충분히 좀 잘 올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지금 메리시증권 회사에서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일부러 산업 얘기로 산업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기업에 대한 예시를 또 들어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주식거래 그 달러 환전 수수료도 미국 국내 모두 2026년까지 제로라는 파격적인 지금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동 부장님 회사 메리시증권 저 슈퍼 365 계좌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도 우리가 수수료 걱정하고 미국 주식할 때 지금 환율도 높은데 환전 수수료도 부담되잖아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